자, 여러분. 워싱턴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를 들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지갑 사정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말이죠. 결국 핵심은 돈의 흐름을 따르라는 이 한마디 아니겠어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자기 돈을 직접 걸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의 지갑을 들여다봐야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핵심 단서가 될 겁니다. 자, 2025년 1월 새 행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진짜 무슨 폭풍처럼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아예 산업 전체 판을 바꾸려는 아주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1월에는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이 생기죠. 그러더니 3월에는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하고요. 여름에는 은행 규제가 풀리고 마침내 8월에는 모든 미국인의 퇴직연금 그 401k 계좌에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속도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럼 대체 이 엄청난 속도전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정책들을 설계한 사람들과 그들의 암호화폐 지갑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볼 인물, 바로 데이비드 sak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이죠.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이른바 차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물론 sak스 본인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암호화폐의 일부를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이끄는 수십억 달러짜리 펀드, 크래프트 벤처스가 핵심이에요. 이 펀드가 암호화폐 수탁 회사인 비트고의 대주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sak스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자기 펀드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어떻게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리 면제라는 조항 덕분이었죠. 그의 필수적인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게 그냥 허가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관계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다음은 상무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의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거물, 바로 그 테더의 준비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테더의 지분을 무려 6억 달러어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기관의 수장이 자기가 규제해야 할 대상의 주주인 셈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럼 법 집행 쪽은 어떨까요? 자, 여기 토드 블렌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법무부 이인자, 즉 차관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본이고요. 폴리곤, 폴카닷, 카르다노, 온갖 알트코인까지 정말 다양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법무부의 암호화폐 수사 기조를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딱 메모 한 장으로요. 앞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로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 위반을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전담 수사팀까지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워싱턴 내부자들의 좀 복잡한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지갑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시장 개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이 전부 모여있는 거대한 자본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바다의 물길을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틀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 단 1%, 정말 딱 1%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요. 매년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새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이게 5%가 된다? 와,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겠죠. 시장의 판도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책이 그냥 바뀐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돌아선 겁니다.
바로 전 행정부에서는 제발 극도로 주의하라면서 사실상 빨간불을 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면서 완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거죠. 자, 개인들의 퇴직연금 시장만 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끌어안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이름하여 미국의 디지털 포트녹스, 즉 디지털 금고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이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포트녹스를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진짜 금처럼 국가의 장기 전략 자산으로 딱 묶어두고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그 이익을 정부가 고스란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비트코인은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세금으로 사는 걸까요? 놀랍게도 국민 세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국가 금고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무자본 자체 조달인 셈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가 범죄자들한테서 뺏은 비트코인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그 가치가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는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따로따로 나온 정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작전 계획서, 즉 플레이북이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 콤비네이션인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나서서 이건 증권 아니야 하면서 규제의 족쇄를 확 풀어주죠. 그럼 법무부가 고의 아니면 처벌 안 해 하면서 수사의 칼날을 걷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가 은행들 이제 마음껏 들어와 하면서 빗장을 활짝 열어주고요. 이건 뭐 암호화폐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꿈에 그리던 시나리오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당연히 열광했죠. 디파이 시장에 묶인 돈이 연초 대비 50% 이상 폭증하고 벤처 캐피털 투자는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는 엄청난 낙관론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물론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정권에서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비판, 이거 과연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맞아? 하는 이른바 규제포 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변화가 과연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저 소수의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불리기 위해 국가의 규칙마저 쥐고 흔드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규제 포획의 현장일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